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파고들 주제는요. 바로 예멘 후티 반군입니다. 이들의 군사력이 어느 정도이고 또 이걸 통해 드러난 미군의 어떤 뭐랄까 예상 밖의 고민거리들 이걸 좀 살펴보려고 해요. 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중앙일보, 한국경제, BBC 같은 언론 보도도 있고 또 파도나 네이버 블로그 같은 군사 분석 자료 그리고 통일시대 TV처럼 좀 현장감 있는 주장들도 있더라고요. 네. 흥미로운 자료들이 많아요. 보통은 그냥 반군 세력 이 정도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죠. 이 후티가 어떻게 홍해, 그 중요한 바닷길을 막아서고 또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이랑 직접 부딪히게 됐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미군이 왜 이렇게 좀 힘들어하는지 그 배경을 들여다보면 생각할 게 많습니다. 네. 어쩌면 이게 전쟁의 양상에 바뀌고 있다는 그런 신호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맞아요. 그런 해석도 가능하죠. 자, 그럼 먼저 후티. 이들의 역량, 이게 진짜 예사롭지 않다는 것부터 좀 짚어보죠. 여러 언론 보도를 보면 이들이 진짜 홍해에서 세계 무역에 영향을 크게 주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심지어 미군이나 영국군이 공습을 해도 계속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BBC 같은 데서도 계속 보도가 나오고요. 심지어 통일시대 TV 같은 자료에서는 미국에 상당한 군사적 타격까지 입혔다 이런 주장도 나오더라고요. 핵심은 역시 미사일하고 드론이죠. 여러 매체에서는 이란의 지원을 계속 얘기하고 있긴 한데요. 네, 그 얘기가 많죠. 근데 또 통일시대 TV 같은 곳에서는 자체적으로 지하에서 생산하는 능력까지 갖췄다. 이런 주장도 해요. 지하 생산까지요? 네. 특히 그 팔레스타인2라는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주장.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이건 정말 현재 방어 시스템으로는 막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속도도 엄청나고 예측도 어렵고요. 그런 무기들로 이제 홍해를 위협하고 이스라엘이나 미국 관련 선박들을 골라서 공격한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런 식의 전술을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끈질기게 저항하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냥 무기만 좋다고 되는 건 아닐 텐데요. 일단 사우디아라비아랑 굉장히 오랫동안 전쟁을 치른 경험이 있죠. 이게 무시 못할 경험치고요. 그렇죠. 실전 경험. 네. 거기에다가 팔레스타인 지지라던가 반미, 반서방 같은 그런 기치 이런 걸 내걸면서 저항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또 내부적으로도 어느 정도 지지를 받는 것 같아요. 여러 보도에서 그런 분석들이 나오죠. 그렇군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세계 최강이라는 미군이 왜 이들을 상대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보일까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단순히 군사력 차이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일단 경제적인 부담, 이 얘기가 많이 나와요. 통일시대 TV 분석 같은 걸 보면 작전에 벌써 10억 달러 이상 들어갔을 수도 있다, 이러고요. 그렇죠. 특히 그 비싼 미사일 있잖아요. 토마호크 같은 거. 이런 걸로 상대적으로 훨씬 싼 후티 드론을 요격하는 상황. 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맞아요. 비용 효율성도 떨어지고 자칫하면 중요한 첨단 미사일 재고가 금방 바닥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가 나오는 거죠.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네요. 네. 이게 단순 비용 문제를 넘어서는 거죠. 기술적으로도 후티가 쏘는 미사일이나 드론을 완벽하게 다 막아내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좀 드러난 거고요. 완벽 방어는 어렵다. 그렇죠. 통일시대 TV 같은 곳에서는 FA-18 전투기라든지 아니면 MQ-9 리퍼 같은 그 비싼 무인 정찰기들이 격추됐다는 구체적인 주장까지 나와요. 사실 확인은 더 필요하겠지만요. 그런 주장이 있다는 거군요. 그리고 항공모함 같은 아주 큰 군사 자산의 취약성 문제도 제기된다면서요? 네, 그런 분석도 있죠. 과거와는 달리 이제 미사일이나 드론 공격에 이런 대형 플랫폼이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전면전을 피하려고 제한적인 공습만 하다 보니까 후티의 공격 능력을 완전히 뿌리 뽑기는 어렵고 이런 전략적인 딜레마도 있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과거 베트남 전쟁 같은 교훈을 떠올리게 하죠. 지금 미군의 해군, 공군 중심 전략이 과연 이런 비대칭 위협에 얼마나 효과적인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까지 나오는 상황이에요. 심지어 패도 같은 분석에서는 미국의 제조업 기반이 약화된 문제까지 연결시키기도 하고요. 외교적으로도 상황이 좀 복잡한 것 같아요. 동맹국인 사우디마저도 미국의 개입 요청에 좀 미온적이라는 보도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과거 예멘 내전에 개입했다가 좀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 때문에 미국에 대한 약간의 불신 같은 게 있다는 분석도 있고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변화도 뚜렷한 성과를 못 내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네, 통일시대 TV 같은 데서는 더 나아가서 미국이 사실상 휴전 협상을 하면서 다른 건 몰라도 미국 선박만은 좀 보호해달라 이런 식으로 요청했다는 주장까지 제기하기도 해요. 물론 이것도 주장이고요.
복잡하네요. 자, 그럼 이 모든 조각들을 좀 맞춰보면 어떤 큰 그림이 보일까요? 이게 단순히 예멘이라는 한 지역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확합니다. 일단 크게 보면 이란 대 미국, 사우디, 이 대리전의 양상이 계속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죠. 네, 그 구도는 여전하군요. 하지만 더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어쩌면 전쟁의 패러다임 자체가 좀 변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점이에요. 여러 분석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듯이 미사일이나 드론처럼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도 효과적인 무기들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는 거죠. 아, 그렇죠. 소위 가성비 좋은 무기들. 네. 그러면서 항공모함 같은 전통적인 군사력의 상징들이 예전만큼 절대적인 위력을 발휘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 통일시대 TV에서는 이걸 무기의 민주화 현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무기의 민주화,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결국 이게 미국의 어떤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나 국제적인 영향력에도 좀 변화가 올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연결될 수 있겠네요. 네, 그런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우디가 최근에 이란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움직임도 있었잖아요. 이런 걸 보면 중동 내의 힘의 균형도 조금씩 움직이는 것 같고요.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 예멘 사태는 후티 반군이 예상보다 훨씬 강력한 능력을 보여줬다는 점, 그리고 동시에 미국이 경제적으로나 기술적, 전략적, 외교적으로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했다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바로 현대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여러분께서도 이 사건을 단순히 그냥 먼 나라에서 분쟁이 있구나 이렇게만 보실 게 아니라 군사 기술이 어떻게 발전하고 또 국제 권력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큰 흐름 속에서 한번 의미를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미사일이나 드론 같은 이런 비대칭 위협 앞에서 기존의 아주 강력하고 비싼 해군력 중심의 방어 체계가 생각보다 좀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각국, 특히 우리 한국처럼 동맹 관계 속에서 안보를 고민해야 하는 나라들은 미래의 다양한 안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국방 전략이나 투자의 방향을 어떻게 다시 설정해야 할까요? 오늘 저희 이야기가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좀 더 깊이 고민해 보시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